법무부가 제시한 의혹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정황 그리고 검찰의 여권을 집중적으로 야권을 좀 배제하는 이런 정치적 편향적 수사 이러한 것들 두 가지를 크게 의혹으로 제기를 했는데 조성호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들이 예. 있었는데 예. 그거를 뭉개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에는 그걸 과연 대검이 인지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검사 비위 의혹, 그다음에 야당 유력 정치인의 비위 의혹 이것들이 이미 주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대검에까지 보고됐느냐.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감찰 결과는 주말 동안 그 김봉현 회장을 불러다가 감찰팀에서 아주 고강도로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대검에 보고됐는데 뭉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 편지 내용에도 일단이 비칩니다. 뭐냐면 대검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수사 과정 전체를 일일이 다 수시로 보고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별다른 지위가 없었다면 대검 뭉개기가 맞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건 정도 되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 정도 되면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이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전체적인 전산망으로 연결된 부분을 봅니다. 보는데 조서에 물론 수사팀이 안 남기게 되면 대검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냥 진술만 청취하는 단계라면. 근데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서에 근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대검이 알았을 것이고 그게 없었다면 이제 이른바 수사팀이 뭉개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다시 조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금 조성호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대검의 실시간 보고 이 부분도 이제 검찰 관계자, 법조인의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그런 수는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 앞에서 실시간으로 뭐 전화를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취한다는 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산으로 전체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대검에서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부패부라든가 형사부라든가 그런 대검 형사부나 반부패부에서 사건 전체를 갖다가 아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라. 그런 부분이 거의 전화로 와요. 저희들도 수사를 참여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걸 쳐다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대검에 있는 형사부라든가 반부패부에서 그걸 보라고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중요한 사안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사팀에서 뭉갰거나 아니면 수사팀에서 대검에 보고됐거나 조서에 남겨졌는데 또 불구하고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대검 보고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당에서 지금 특검을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지금 야당이나 조영 특히 원내대표께서 자꾸 특검을 강조하시는데 특검으로 정말 자신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위원들이 후보 추천 위원들이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그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여당 2명, 야당 2명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상 여당 인사라고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비토권이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위원 추천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고 총 7명, 같은 7명의 이제 후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반대를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나중에 특검 때도 결과 안 나오면 특검 구성이 잘못돼서 그런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도 아마 추 장관의 결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월 이 채널A 사건 의혹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혹시라도 그때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조성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도 수사 지휘권 혹시 발동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그 대검과 그 수사팀을 약간 이제 조정하거나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이 해소가 안 되면 의견 충돌이 해소가 안 되면 아마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발동이 되면은
또 비판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 또 감당. 근데 이 사건은 그 아까 앞선 사건과 조금 다른 게 네. 아까 예를 들면 그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헌동훈 검사장이 그 사건 수사 담당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긴 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담당자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전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사건 이제 그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 검사의 비의혹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뭉갰다고 하는 의혹이 또 받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재 수사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는 뭐 일정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감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뭐 내부적인 의견 조율 과정에서 따라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임과 함께 옵티머스 사태 역시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옵티머스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공개가 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 고문단에 포함이 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다는 내용이 사실 앞서 옵티머스의 이 내부 문건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때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만나긴 한 건 맞는데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도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제 내부 문건에 또 최동욱 전 총장이랑 이재명 지사랑 만났다. 그래서 며칠 만에 이게 빨리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내용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그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근데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청탁이 오고 왔을겠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최동욱 총장의 어떤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도 나름 이름에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문 얘기인데, 네. 이거는 그냥 행정 절차법의 아주 요식행위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접수하면 한 달 즈음에 이 의원 회람을 하고요. 이거 업무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건데 그거 할 때 그 해당 공문에 아까 경기도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네.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거든요. 이견 없으면 처리하겠다. 통상적인 답변 문구다.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 근데 그걸 회람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견 없음 처리되면 통과되는 거냐? 경기도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냐? 아닙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단지 중앙부처 의견을 듣도록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요식행위적인 절차를 밟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부분하고 바로 연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도 핫한 인물들로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인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 자,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지금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에 향년 97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장례식은 유족 측의 뜻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는데 중앙일보 등 다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상주에는 부인과 셋 딸 이름만 있었다. 그리고 강 장관과 강 장관의 남편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성호 변호사님,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주로 이름을 올릴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좀 다른가요? 그 예, 부분은? 상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 손님들하고 이렇게 접대를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현재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에 현재, 이제 현장에 부재 가 중이니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